정말 친하신 분들한테 올해 1월, 2월 달에 빨리 좀 팔아라.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맞아. 거. 그게 맞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은 특히 더. 그렇죠.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유튜브요? 아니면 친구요? 참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답일지 정말 헷갈립니다. 왜냐? 요즘에는요 전문가가 100만 명이에요. 한 그 100만 명을 모아놓은 누군가가 있다면 조금 신뢰할 만하지 않겠어요? 100만 명을 모아놓은 걸 뭐라 그럽니까?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우리 김기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데이터 노즈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이제 2월에 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라는 건 이렇게 네. 확신 없을 때 네.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요? 항해를 한다고 봤을 때 네. 등대가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쵸.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맞아. 거. 그게 맞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은 특히 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바로 제대로 음.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빅데이터라는 등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전액이 들어가는 건 부동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주식이야 뭐 일부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비싼 쇼핑이죠. 진짜. 그렇죠. 근데 이런 쇼핑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뭘 어떻게 누구 말 듣고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딴 동네 네. 안 가보고 내 동네에서 사죠. 맞습니다. 자기 동네밖에 못 사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돼? 맞아요. 지금 이제 뭐 무릎 밑인지 허리인지 네. 어깨 위인지. 네,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뭐 인구가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직장이 몰리는 수도권 투자해라. 그리고 어디가 맞아. 개발되니까 어디 투자해라. 네.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 전문가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한계를 제가 돌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부동산 빅데이터였어요. 아마 알게 되시면은 정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저 깜짝 놀랄 준비됐으니까 네, 그냥 네. 한 번에 쫙 20분 풀어주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강의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쭉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한번 네. 우리 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바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사도 괜찮은지 그리고 또 어디에 살 건지.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빅데이터가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럼 2021년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빅데이터가 왔을 때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대한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다. 부동산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3년, 4년 동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여전히 지금 금리가 낮지 않냐.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돈이 너무나도 많이 풀려 있다. 그리고 서울에 지금 새 아파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오늘 팩트 체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가장 관심의 대상인 서울 위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고평가나 저평가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투자의 기본은 뭐예요? 저평가 됐을 때 사고, 즉 무릎 밑에서 사고, 고평가 됐을 때, 즉 어깨 이상에서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주식이나 다른 시장에는 어떤 뭐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이런 지표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딱 3가지의 아주 적중률이 높은 이런 저평가 인덱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예요. 전세는 투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일도 없어요. 실제로 수요가 움직이는 만큼 전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전세 가격을 본질적인 가치로 놓고 보고 이거를 매매가와 비교를 해서 만든 저평가 인덱스가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인데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2016년 초반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 때가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쌌을 때입니다. 이때 샀으면 어땠어요? 너무 좋았겠죠.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몇 프로 고평가라고 나와 있죠? 25%. 네, 마이너스 25%. 즉,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의 지금 25% 정도 거품이 껴있고, 지난 6년 중에 언제가 가장 고평가예요? 지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08년, 9년이 이제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 다음 14, 15년이 굉장히 저평가였고요. 자,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13년 중에 언제가 가장 높아요? 지금. 자, 이 데이터로 놓고 봤으면 언제 샀으면 가장 좋았어요? 2014, 15, 16.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전문가라면 지금이라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14, 15년, 16년도에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문가일까요? 14, 15, 16에 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전문가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는 지난 13년 중에서 소득 대비해서 가장 비쌀 때, 가장 고평가 됐을 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파란색 데이터는 뭐냐면 소득 데이터, 즉 제 연봉이 올라가는 속도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 통장에 꽂히는 소득, 내가 연봉이 1억이면 실제로 내 통장에 1억이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월 630만 원 정도밖에 되죠. 연봉 1억이라고 해도. 그래서 세금 떼고 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소득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요. 그게 이 빨간색 선이에요. 근데 빨간색 선이 최근 몇 년 동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네. 그러면 왜 상승을 못 하고 있냐? 바로 이 분홍 색깔 때문입니다. 저게 뭐냐면 세금을 떼고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의 비율이에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83%였는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내 연봉이 올라가도 내 소득은 실제 소득은 멈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엄청난 재정 정책을 지금 쏟아붓고 있죠. 자, 이게 전부 다 부메랑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만큼 돈을 썼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갈수록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인구에 대한 문제들도 많은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인구가 언제부터 줄었냐면요. 20년 말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떨어지겠죠. 이거는 그냥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굉장히 팍팍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인데요. 빨간 선이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증감률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물가 데이터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 근데 보시면 이 두 선이 엎치락 뒤치락 하죠.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이제 저평가인 거죠. 지금은 마이너스 36.7% 고평가가 되어 있고요. 이 수치는 거의 지난 서울 아파트의 고점이었던 2007년, 8년과 거의 유사한 수치입니다.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다 봐도 분명하게 역사상 지금 가장 고평가 되어 있다. 지금 이제 금리가 사상 초유로 낮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코끼리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을 코끼리 코만 가지고 이렇게 전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 얘가 이제 녹색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금리가 높아도 이 아파트 시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출 껴서 집을 사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금리가 낮아도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는 거. 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사기가 언제가 가장 좋았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14, 15년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2018년부터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지금은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 순자산 대비해서 아파트 시장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제가 알아내기 위해서 바로 이 국민 순자산 데이터와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포함된 모든 순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얘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과거에 언제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냐면 2005년, 6년, 7년, 3년 연속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온 4년째인 2008년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이 내려가. 힘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언제가 저평가였냐고 이야기를 하면 2014년, 15년이 바닥 구간이었다고 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빨간불 들어온 지 몇 년 됐어요? 그렇죠. 2018년, 19년, 20년, 21년. 4년이네? 공교롭게도 올해가 지금 4년째 지금 되는 해입니다. 최근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요. 최근에 공시지가가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가 엄청난 폭등을 했잖아요. 거의 맞아요. 20% 가까이 폭등했죠. 근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2007년이었어요. 이럴 때 저희가 하는 이야기 있죠. 데자뷰. 지금 2021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07년과 유사한 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데이터인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 선이 있죠. 저게 이제 매수자 많음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매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근데 최근에 매수자 많음이 어떻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매도자가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매도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네요. 계속 늘고 있죠. 이 데이터가 3월 29일 날 나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매물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 정말 친하신 분들한테 올해 1월, 2월 달에 빨리 좀 팔아라. 이제는 진짜 눈썹까지 왔고, 언제 이렇게 눈썹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하락기를 탈지 모른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 내가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먹더라도 미리 파는 게 좋아요. 제가 보는 정말 현명한 부동산 투자자는요, 적정하게 발목 밑에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인력 비싸게 줘서 사고, 팔 때도 인력 조금 저렴하게 하더라도 눈썹 위에서는 파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전세 수급.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서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파란색 선이 전세 공급의 밑에 있는 선, 지금 계속 바닥을 기다가 전세 공급이 많아지고 있어요, 안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죠. 근데 빨간색 선이 전세 수요거든요. 전세를 찾는 사람들. 근데 전세를 찾는 사람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안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작년에 이제 정부의 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전세가가 그때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 패닉 수요가 몰린 거예요. 예, 수요가 몰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 그 수요를 뒷받침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때 많이 해소가 됐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비싼 가격에 할 사람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 공급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수급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조금씩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아까는 이제 단기간에 이제 수급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데이터가 처음 있었던 2003년 말부터 18년 동안에 지금 이제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요 파란색 선이 매도자인데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자가 어때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빨간색 선이 거의 바닥이죠. 이게 매수자예요, 매수자. 매수자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도자는 이렇게 많고 매수자는 아예 없는 시장이 저는 이제 머지않아 온다. 예, 빠르면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3, 4년 뒤에는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세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보유세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유세가 올라가는 거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막대한 보유세를 내게 되면 뱅크럽 되죠. 맞습니다. 뱅크럽 되죠. 진짜 완전 멘붕에 빠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서울에 새 아파트가 부족한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당장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팩트 체크를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과 23년은 새 아파트가 분명히 작아요. 그래서 얘만 놓고 보면 오를 것 같죠. 오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서울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지하철, 버스로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도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수도권의 전체 입주 물량이 2000년대 초중반에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이때 수도권 다 올랐죠? 근데 2010년, 11년, 12년, 13년 입주 물량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대세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18년에 수도권의 입주 폭탄이 떨어진다. 그리고 정부가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80% 이상이 이야기를 했고 신문을 거의 그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은 안 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벼락거지 되셨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입주 물량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거래량 데이터예요. 자,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요.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점 인근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규제하고 뭐 입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서 몇 년 동안 올랐던 그 고점에서 패닉 바잉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2006년 말의 거래량, 작년 2020년 중반의 거래량. 예, 이때는 고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오르고 나서의 고점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1년 반, 2년 정도 후가 시장의 변곡점이 온다는 거죠. 왜? 모든 투자는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작아도 그럼 떨어져요. 더 이상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이때 파신 분들은 왜 팔았냐면 이미 몇 년 전에 아파트를 사놨겠죠, 수도권에. 그러면 몇 년 전에 사놨던 사람들은 고수예요, 하수예요? 고수죠. 고수죠. 네. 그러면 고수들은 팔고 이때 사신 분들은 뭐예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네, 그렇죠. 네, 차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났고 그로부터 1년 반, 2년 후부터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났고요. 자, 그런데 또다시 거래량이 언제 터져요? 2015년 초반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저때 사신 분들은 뭐예요? 하수예요, 고수예요? 고수가 사죠. 네. 그리고 아까 데이터 보셨지만 저 당시가 2014년, 15년이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된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사신 분들은 고수예요. 저때 파신 분들은 몇 년 동안 못 주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사신 분들이 언제 팔고 있어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사셨던 분들은 파신 거고, 그죠? 네, 근데 작년 말에 사신 분들은 패닉바잉, 영끌에서 특히나 20대, 30대가 영끌에서 산 거죠. 자, 20대, 30대가 영끌에서 샀습니다. 그럼 10대가 영끌에서 살 수 없겠죠. 더 이상 영끌이 없네. 영끌 인구가. 영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올랐다가 바로 이렇게 하락은 없어요. 하지만 점점 시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저금리나 또 이런 말씀, 사상 뭐 초유의 유동성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모든 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빚이 전 세계 가장 최고예요. 지금 선진국 평균, 전 세계 평균, 신흥국 평균인데 한국이 지금 맞아요. 정말 어후입니다. 네. 아직은 금리가 시중금리가 막 엄청나게 오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연끌해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아직은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점점점 지금 어떻게 돼? 미 국채 10년 만기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네.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언제까지고 이거를 붙들어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대세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대출을 끌어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주요 국가별 GDP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전세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이 원래는 52%고 미국 72%였는데 요게 이제 2008년에 근데 2019년에는 어떠냐? 이때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터진 거 아시죠? 72%까지 갔던 미국이. 근데 지금 한국은 전세제도라는 특이한, 전 세계 가장 특이한 부동산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GDP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61%예요, 전세 대비해서. 전세 가장 높고요. 그래서 자칫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지금의 어떤 거품이 꺼지게 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및 지금 주요 수도권은 그리고 일부 광역시는 상당히 지금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닉바잉 거래량이 작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비싸져 있는 이 가격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매매나 전세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입주 물량은 작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입주 물량이 절대로 작지 않다. 그리고 갈수록 지금 세금 부담이 보유세 부담,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대세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서울 및 주요 고평가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충남, 충북, 전북, 강원도, 경남, 그리고 일부 경기 지역은 아직도 허리 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살만한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나 인구수 세대수가 늘어나는 지역을 사시면은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는 개인이고 이거를 내가 책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어디서 볼 수 없냐? 은행에도 이제 저희 들어가는 이 리치고 앱을 보시면 인공지능 활용을 해서 저희 아파트 미래가격을 저희가 최대 4년 뒤까지 볼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투자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 거주와 관련된 19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다 데이터로 분석하고 점수화 시키고 랭킹화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투자하기 괜찮고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되며 거주하기 좋은지 안 좋은지 보실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아직은 무료니까 많이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서는 팔고 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고 싶으면 어떤 걸 사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수도권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 계속 떨어진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중에서 입주 물량도 작고 네. 미분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네. 인구와 세대수는 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어딜까요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분들은? 궁금하지.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거 같은데요? 네,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충남 서산입니다. 16년 중순부터 계속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2020년 8월 9월서부터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이런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인데요. 지금 지난 6년 중에서 지금이 네. 가장 제일 높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산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생활 기반이 서산 지역이야.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인데 네.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 네. 그런 분들은 좀 무조건 사셔야죠. 무조건 네. 서산에서 계속 사실 거면 사는 그럼요. 게 맞습니다. 좋네. 네, 이런 네. 거 되게 유용하네요.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죠. 소득 대비해서도. 예. 물가 대비해서도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요. 오. 네.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없어요. 그리고 팔리지 못한 아파트 미분양도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렇죠. 네, 미분양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공급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인구수와 세대수 데이터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방이지만 인구수와 세대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죠. 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서산의 일자리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서산은 요 막대 그래프, 서산시 가입자 수, 요게 보시는 것처럼 출렁출렁하면서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죠. 네. 서산이.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지역의 일자리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네. 원의 크기가 일자리 개수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얼마나 일자리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집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이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요. 아하. 파란색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자, 그러면 충남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네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신기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든다. 이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안 맞네. 전체를 그렇게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럼요. 전체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서산에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너무 하시는 좋겠죠. 게 좋겠다. 네, 네. 사람들의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의사결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막아줄 수 있는 게 네.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아요. 회사 이름이 이제 데이터 노우즈잖아요. 그래서 네.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의사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음. 최고의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댓글 이벤트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10분께 사인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1. 빅데이터 건물 투자 2021 대전망. 2. 빅데이터 주식 투자 2021 대전망. 3. 빅데이터 지하철 투자 2021 대전망. 빅데이터 코인 투자 2021 대전망. 계속 가볼까요?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 이 책의 제목을 여러분 적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이 책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K와의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숙제를 해야 돼요. 네. 숙제 좀 내주세요. 무슨 숙제 내면 좋을까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리치고 앱을 활용을 해서 내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또 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주하기 또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네. 여기에 보면 뭐 유치원, 중학교 학군, 고등학교 학군, 마트 모든 걸 저희가 다 데이터화 해놨거든요. 모든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또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살기 좋다. 이런 것도 이야기 해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 혹시 아파트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그렇죠. 갖고 한번 이렇게 그 동네에서 보이는 아파트 저건 어떨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거 한번 분석해보는 것만으로 공부가 꽤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몇 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쉽게 다 하나하나 글로 써서 풀어주셔서 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감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한 번은 공부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 구체적인 솔루션이 되는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생애 최고의 쇼핑을 할 수 있는 생애 최고의 여러분 인생 프로젝트인 부동산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